우리가 각본에서 팔출하는 것을 막는 방해꾼. 두 번째, 편향입니다. 뇌의 망상. 우리의 내면에서는 영혼의 욕망과 뇌의 자동 반사적 충동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한쪽 코너에는 진정한 당신이 있어서 성공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다른 한쪽 코너에는 당신의 충동적인 뇌가 있는데 감정적이고 완고한 기계인 뇌는 변화를 증오하고 각본화된 주인공들, 예측 가능성, 지름길, 안정을 사랑한다. 당신의 뇌가 전쟁터에서 쓰는 공격 무기는 편향이다. 경솔한 판단과 세상의 간섭을 허용하고 이 과정은 때때로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본에서 탈출한 기억가적 기본틀을 이용하여 각본 탈출을 추구할 때 다음의 7가지 주요 전쟁이 벌어진다. 첫 번째, 변화 거부. 변화 거부의 첫 번째 위협은 행동 변화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행동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나는 25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꾸준한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정체기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나는 나의 뇌에서 걸어 나와서 꾸준히 해오던 것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인식시킨다. 변화 없이 변화 없다. 이것이 성공을 위한 위대한 비법임을 당신이 믿을 수 있겠는가? 변화는 불편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 없이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한다. 변화 거부의 두 번째 위협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에 반응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내가 재산을 읽은 것은 검색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버와 넷플릭스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기회를 잡아서 재산을 일군다. 그리고 당신이 한 가지 변화를 놓친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또 다른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승자의 편에 설 수 있다. 빈부를 가르는 갈림길의 이름이 변화이다. 자, 이제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당신이 선택하라. 두 번째, 자기 옳음. 왜 부자가 되기보다는 옳다고 인정받기를 바라는가? 심리적으로 증명된 사실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리의 확신은 갈등적 증거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논쟁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차트, 그래프,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소용없기는 마찬가지다. 어찌되었든 자기 옳음은 변화 거부와 함께 손잡고 다닌다. 자기 옳음의 느낌을 향한 즉각적 필요는 미래의 승리를 향한 당신의 의지를 종종 짓밟고 만다. 자기 옳음의 또 다른 위험은 그것이 우리의 눈이 경고의 빨간 깃발을 못 보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각본화된 사고의 강화이다. 당신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의 옳음을 확증하기 위해 열심히 증거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는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대립적 난국. 부자들에 대해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당신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악하고 탐욕스럽다고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도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문제가 보이는가? 당신은 탐욕스럽기를 열망하는가? 혹은 사악해지기를 희구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 되기가 당신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잠재의식에서 불화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제 180도 반대되는 두 가지 신념은 전쟁을 벌인다. 이 정신적 전투, 즉 대립적 난국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모순되는 두 개의 가치나 신념이 서로 얽힐 때 벌어진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탐욕스럽고 사악하다는 신념은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사악한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동시에 부자일 수 있다. 당신은 맵시 좋고 건강한 여성인 동시에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엄마가 될 수 있다. 당신의 뇌가 제멋대로 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라. 네 번째, 제멜 워싱. 비관습에 대한 관습의 반응. 잠시 제멜 워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멜 바이스라고
의학에 있어서 전설적인 발견을 했던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클로르 소켓으로 손을 씻으면 그 당시 흔한 질병이었던 산후우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사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죠. 이렇게 비관습이 관습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제멜 워싱이라고 부르네요. 그리고 이 제멜 워싱은 각본에서 탈출한 길에서 당신이 만나게 될 편향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반대하거나 의무시하는 메시지는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서글프게도 제멜 워싱에 대해서는 자각 외에 다른 방어책이 없다. 당신이 각본화된 길에서 벗어날 때 충돌이 올 것임을 명심하라.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미쳤다거나 괴짜라고 부르며 당신을 피고석에 앉히고 신문할 것이다. 5번째, 우상 중독. 왜 다른 사람의 펜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없는가? 나의 메일 수신함에는 우상 중독 약을 달라는 요청이 거의 매일 들어온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까요? 대학을 중퇴해야 하나요? 우리 마누라는 서행차선 운전자의 전형이에요. 이혼할까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겠다. 당신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인 나에게 45초 동안 타이핑한 짧은 글의 기초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를 바라는 건가? 우습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진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한 방의 조언을 요청하는데 마치 내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우리의 영웅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각자는 불완전한 인간을 우상으로 숭상하기를 멈추고 스스로가 영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당신의 배우자,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영웅이 되어라. 6번째, 생존자 부각. 패자는 말이 없다. 생존자 부각은 우상 중독과 유사하다. 어떤 과정의 생존자들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고 그 과정의 실패자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생존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실패자들은 등한시한 나머지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생존자 편향이다. 2차 세계대전 중 장거리 폭격은 당시의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로 꼽혔다. 월드 아브라함과 그의 동료들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장거리 폭격기를 연구했는데 연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폭격기와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살아남도록 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연구는 단순한 관찰로부터 출발했다. 적진에서 살아 돌아오는 폭격기의 손상 부위를 면밀히 관찰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어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손상되는 부위들은 꼬리 쪽 사수자리, 중앙 하부 그리고 날개였다. 그리고 귀환한 비행기들은 앞과 뒤의 하부에는 손상을 거의 또는 전혀 입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손상이 많은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그리고 손상을 거의 입지 않은 부분들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추론했다. 그러나 수학자인 월드는 이런 집단적 사고에 의의를 제기하며 반대 이론을 펼쳤다. 월드는 손상 부위는 비행기의 약한 곳이 아니라 강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총상을 입고도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해군은 그의 말을 경청했고 무손상 부위들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조종사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이때 생존자 편향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태어났다. 7번째, 관성적 마비, 진보 없는 움직임.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관성적 마비다. 관성적 마비는 움직임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의 행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관성적 마비는 관성에 따라 혹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을 내맡기고 살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그러는 가운데 고통이나 불편이 따라붙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거부된다. 관성적 마비는 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재산을 날리는지를 설명해 준다. 왜냐하면 관성적 마비는 상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논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세 번째 B, 허튼 소리, 불씨을 들어가겠습니다. 헛소리꾼들의 허튼 소리들, 목발, 상투어, 광신 집단. 허튼 소리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다. 그 첫 번째 버전이 목발, 대내 도그마라 부른다. 우리 머릿속에 상주하는 허튼 소리를 나는 대내 도그마라고 부른다. 각본화된 거짓들이 늘 그러하듯 대내 도그마는 과보호적인 어머니처럼 행동하면서 자아를 치마폭에 둘러싸고 냉혹한 현실에 냉엄한 진실들로부터 보호한다. 저기 비싼 슈퍼카를 모는 청년이 보이는가? 당신의 대내 도그마가 논쟁을 펼친다. 그 논쟁은 버릇없는 재벌 2세로군 아니면 더럽게 운 좋은 녀석이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당신의 실패를 정당화해주고 당신의 자아가 수면 아래의 진실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준다. 또 어떤 때는 대내 도그마가 당신에게 당신의 약점과 결점들과 참담한 환경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각본에서 탈출하기로 다짐하려 치면 당신의 대내 도그마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당신을 말릴 것이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난 너무 늙었어,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기댈 인맥이 없어, 직장 일로 너무 바쁜데. 또 어떤 경우에는 대내 도그마가 인생의 암초 같은 말들을 읊조린다. 아, 나는 시카고에 살기 싫어. 그런데 이사를 갈 수는 없어. 가족이 다 여기 사는걸. 무의, 평범, 실패, 이 모든 것에는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그럼 두 번째 허튼 소리, 상투어를 보자. 적당주의를 부추기는 입에 착 달라붙는 주문과 영리한 상투어들을 조심하라. 먼저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보겠다. 돈이 돈을 번다. 나는 파산 상태이고 늘 그럴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일은 기다리다 보면 찾아온다.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손가락 하나 빨면서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도 제 손에는 10만 달러짜리 수표가 들려 있겠죠. 성공의 80%는 출석만 해도 찾아온다. 일단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나면 취직은 따놓은 당상일 거예요.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니 고용주들이 얼씨구나 하고 반겨주겠죠. 적어도 연봉 25만 달러는 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런 각본 명제들 중에 내가 자주 공격하는 것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 파산도 해보고 큰돈도 벌어본 내가 한마디 하자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캐네든 스팸을 먹는 것과 5성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칼질을 하는 것의 차이에 비견될 수 있다. 허튼 소리 버전 3, 광신 집단, 선물을 주는 선생을 경계하라. 대부분의 구류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실천 패러독스이다. 실천 패러독스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이 부를 일구는 데 기여하지 않는 전략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남에게는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다. 맵시 있는 건강을 강조하며 장사를 하지만 자신은 살이 늘어지도록 쪘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을 저술하여 판매하지만 정작 본인은 부자가 아니다. 전 이 말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에 누군가 말을 할 때 혹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정성은 언행일치로 드러난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자신의 가르친 대로 행하라. 진정성이 저수라는 책은 인생을 바꾼다. 순진한 독자를 참가비가 비싼 세미나, 커미션을 챙기는 금융상품이나 값비싼 코칭 프로그램으로 엮어놓지 않는다. 진정성은 진실을 말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책의 매출이 떨어질 것을 두려운 나머지 꼭 해줘야 하는 말을 걸러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뼈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허튼 소리들을 메모하기로 해볼까요? 허튼 소리를 메모하는 데는 세 대의 불도저가 있다고 하네요. 1번 불도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허튼 소리를 땅에 묻어버리려면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각본화된 운영체계에서 빠져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라. 효과적인 호출을 위한 열쇠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
사고의 트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지하고 체계적인 질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슈퍼카를 몰고 가는 젊은이가 당신의 눈에 들어온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에게 버릇없는 재벌 이사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리고는 소크라테스 질문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당신은 왜 그 청년이 버릇없는 재벌 이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젊고 젊은 녀석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차를 산단 말입니까?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는 없지만 BMW 3 시리즈를 모는 녀석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걸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당신의 생각이 틀렸고 그 젊은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질투가 날 수도 있겠네요. 왜 당신은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내 인생에 아직 이런 것도 없고 여전히 부모님한테 얹혀 살기 때문이겠죠. 즉 자격지심이겠죠.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나는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고 아직 좋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괜찮다고 느끼는 것을 계속해도 된다는 좋은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 가정을 당신이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뭐든지 가능하겠죠. 심지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이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좀 따라준다면요. 이렇게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 정신적 방어벽에 구멍을 뚫는다. 가정들을 탐색하고 증거를 요구한다. 당신의 내가 당신의 이야기 편향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2번 불도저. 암의 암. 여기서 처음에 암은 캔서를 말하는 거예요. 암. 의사의 입에서 당신이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나는 이 암이 가져다주는 절실한 앓음을 암의 암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암의 앓음은 뇌의 허튼 소리를 드러내고 박멸하는 가상적 3단 논법이다. 의도적으로 이용될 때 암의 앓음은 변명들의 무가치함을 드러낸다. 예컨대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았고 여생이 몇 달에 불과하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당신의 암을 치료할 약도 존재한다고 하자. 그 치료약은 조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가격은 $5,000다. 당신은 그것을 사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은 조 블로우가 고작 19세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그 치료제를 손에 넣고 싶어 할 것인가? 만일 그가 83살이라면 어떨까? 보다시피 당신이 절실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배경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인종, 교육, 이혼, 결혼, 외모, 이것저것 등등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절실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환경, 이유, 동기, 학위, 개인사 등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간단한 질문이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가? 3번 불도저. 정체성 대변혁. 우리 어머니는 젊어서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금연은 어려웠다. 어느 날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공익 광고를 보았는데 그 광고는 만성 흡연자의 검기에 그을린 폐를 보여주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나를 임신 중이었고 불에 탄 것 같은 폐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내 폐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에게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 금연 노력을 기울이는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로 정체성의 대변혁을 이루었다. 보다시피 되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되면서 정체성의 변혁이 일어날 때 행동들이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투를 시작한다. 당신은 먼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온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것이 되어라. 그러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10대 때 람보르기니를 본 순간 바뀌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정체성은 100% 기업가였고 나의 행동이 언제나 기업가 다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정체성은 나를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정체성 변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라. 둘째,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비준하라. 이것을 위해 꾸준한 행동이 필요한데 행동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다. 나의 추천 도서 습관을 변혁하라의 저자는 매일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작은 승리와 사소한 개선들을 통해 일어난다. 이제 책의 갈피끈을 옮겨서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 틀의 중심부로 들어가자. 행복이 캐내지지 않는 의미와 목적의 첫 동그라미를 살펴보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